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특별한 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우리 조 목사님. 네. 네. 저 페이스 조. 영어로 페이스 조. 믿음이 신실하시네. 예. 예. 우리 조 목사님은 또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할 이단 전문가, 네. 이단 사이비 전문가, 예, 또 가스라이팅 치유 전문가. 예. 정말 오늘 너무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예.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네. 오늘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마구마구 질문. 하여튼 뭐 저기 어이구 이거 뭐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장 그 민주당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원석 검찰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검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당사를 쳐들어간 거. 뭐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 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검사가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아니 당신들이 말이야 나 우리 적폐 수사할 때 그렇게 박수 보내놓고 이제 와서 그 행동을 말을 바꾸면 되겠느냐 뭐 이러고 있어요. 도발하는 거죠. 약 올리는 거죠. 네. 이런 말을 이 일개 검사만이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한동훈 또 그 밑에 검사들이 출창해왔던 레토릭입니다. 아마 연습을 했나 봐요. 예.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극우들은 또 굉장히 또 일격에 한 방을 날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은 과거에 그 잘못된 수사가 조국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있었다. 그 적폐청산 수사 때도 분명히 이렇게 증언만 갖고 그리고 무리한 직권남용으로 해서 범죄자 아닌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이 점을 직시하고 그때 그자들이 적폐청산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잘못된 수사다. 그 개버릇 남을 못 줬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행태가 그대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퇴진했어야 하는 그런데 그래서 그 검찰이 그렇게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퇴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월호만으로 그렇죠. 거의 정권의 그 자격을 정당성을 상실했죠. 잃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적폐청산 수사가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고 뭐 그렇다고 박근혜가 뭐 다시 돌아와서 집권한 것도 아니고 예. 그 촛불 정신의 숭고한 정신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지 않나 계속 검찰이 그렇습니다. 이 진상도 반드시 밝혀줘야.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아니 뭐 잘못한 거 있은 거를 정당하게 그 수사하고 그렇게 기소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 정치 검찰이 해왔던 이 행태가 의도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뭐 이재명 대표 같은 측근들을 탈탈 턴 다음에 어떻게든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갖고 너 이거 갖다가 10년 살래 아니면 이재명하고 뭔가 잘못된 발언을 유도해낸 다음에 요거 갖다고 이재명 불리한 발언 해주는 대신 우리랑 딜해서 10년 안 살고 집행유예 받을래 이런 식으로 작당질을 한 다음에 타겟으로 삼은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이제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관련해 민주당 수사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정황들이 또 이상하게 굴러가서 김의겸 또 의원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모두 우려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렇게 해서 뭐 포괄적 뇌물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명숙 네. 전 국무총리도 그런 식으로 엮였고, 또 예전에 민주당 의원분 중에 한 분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계세요. 이 과정 중에. 포괄적 뇌물죄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적용하려고 했던 그렇죠. 혐의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너무나 똑같은 레파토리로 해온 행태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정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잡기 위한 이런 하나의 정치 수사가 아니냐, 이 점을 사람들이 제일 이제 우려한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봐왔던 그런 행태고 하니까 뭐 국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지를 보니까 27%예요. 한국갤럽 지난주엔 28%였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5주 연속 20%대고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20%대냐 30%대냐 여기에 또 너무 주목하는데 여러분 100점 만점에 27점 맞은 거하고 33점 맞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압도적 다수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이미 또 이번 그 야당에 대한 터무니없는 그 압수수색 건으로 인해서 중도층은 다 달아났다. 이제 정말 뭐 김문수 정도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지지층으로 남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시간이 많이 당겨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정국으로 집결할 수 있는 인원은 그 27%, 28%가 최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7%, 28%라도 윤석열 정권에게 힘이 없어졌다. 이제 뭐 종이호랑이다. 식물 정권이다. 그러면은 금방 10%대로 떨어집니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윤석열 씨가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보수 지지층 중에서 골수 지지층들 한 33%는 되거든요. 거기는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7%다, 28%다, 뭐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은 여간 지금 중도층은 다 달아났고 중도층 심지어는 진보층까지 끌어안고 국정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닌가. 민주당 압수수색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거 머지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예. 이뿐만이 아니죠. 이번 주에 박원순 서울시장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또 파장이 컸어요.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행정소송 선고가 원래는 10월 18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11월 15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문자 내용을 정철승 변호사님이 공개를 했는데요. 이미 그 문자는 사실 이 피해자 측에서 냈던 문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피해 고소인, 피해 호소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비극의 탄생, 네. 송병관 기자님의 책, 그리고 이 고소인이 쓴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그 책을 일단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단 찝어드리고 싶은 게 용어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가 어느새 금기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자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여성운동 진영에서 가해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아직 고소가 진행되고 사법 판단이 서지 않은 가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여성운동 진영에서 만들어서 써왔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무슨 뭐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자가 뭐 착안해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온라인에 피해 호소인의 유래라고 치기만 해도 아주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무슨 박원순 시장 지지자 또는 뭐 가해자를 두둔하는 단어로 이게 와전됐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보면은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이 전에 박원순 시장 사건 전에 많은 여성운동 진영에 있는 사람들 기사를 찾아보시면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다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찝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일전에도 그랬었지만 김재련 변호사를 제가 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왜 비판을 했느냐? 성범죄 특성상 저도 목회자로 인한 성범죄를 당한 피해 교인 여성들을 대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피해자가 한 명일 경우에 한 명이고 주장만 거의 지배적일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빼박 증거를 초반에 공개함으로써 지지층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가해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제가 맡았던 그
가해자는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이죠. 이 목회자와 정치인이 공통점이 있어요. 팬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우리 그 박 시장님이 내가 좋아하는 저 정치인이 저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무한한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맹종하는 사람들 말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런 2차 가해를 할 사람들, 팬덤을 제압하려면 빼박 증거를 초창기에 오픈을 해서 기자님들한테 공론화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게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어차피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공론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뭐지 실체가? 다 의혹과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빼박 증거를 초창기에 딱 보여주면서 이거는 쉴드가 안 된다. 이거는 빼박으로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다. 이거는 빼박으로 박 시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제압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1차 기자회견 때 어떤 증거도 공개하지 않았고 2차 기자회견 때도 공개하지 않았고 그거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경찰 수사에 넘긴다 그랬어요. 근데 경찰 수사 결과 전부 무혐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뻘쭘하게 됐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또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결과도 결국은 뭐냐? 성추행이 아니었습니다. 성희롱. 예, 성범죄라는 카테고리에 이거를 다 때려박아 넣어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치 막 흉악한 성범죄자처럼 이 여론을 호도했어요. 인권위원회가 얘기한 거는 SNS를 통한 성희롱으로 보인다라고 권고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성희롱하고 성추행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 성희롱은 형사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예. 잘못된 거지만.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그것도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가 2차 그리고 여성운동을 꽤 오래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박 시장 지지자가 피해 고소인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자회견을 세팅해서 열면은 고소인한테 박 시장 지지층들이 2차 가해를 가하겠구나. 이게 사전 판단이 안 된다고요?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위 피해자를 위한다기보다, 고소인을 위한다기보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사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박 시장이 성추행했다 이거를 그 어떤 지배적인 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상 알려고 하지 마. 그거 2차 가해야. 그리고 저기 피해 사실의 근거를 묻지 마. 그것도 2차 가해야. 완전히 이건 뭐 야만적인 그런 그 주장을 펼쳐가면서 박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아예 낙인을 찍었단 말이죠. 자,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이죠. 그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성희롱을 한 것이다. 해가지고 봤더니 땡땡이, 그러니까 땡땡이는 이제 그 고소인을 말하는 겁니다. 땡땡이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방에 있어? 늘 내 옆에 있어. 알았지? 늘 내 옆에서 알았지? 그리고 꿈에서는 마음대로 크크크.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 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그 상대, 그 고소인, 그 여성, 비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박원순 말만 갖고 봐라. 이 멘트만 보면은 이거 완전히 성희롱 아니냐? 라고 몰아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또 이 단체들이 말이죠. 네. 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정철승 변호사가 텔레그램 공개하니까 그 상황과 맥락이 삭제돼서는 안 된다. 아니, 상황과 맥락을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정 변호사가 박 시장 말한 거, 여비서가 말한 거, 박 시장이 말한 거, 여비서가 말한 거 다 드러냈는데 자기들은 박 시장 말만 딱 떼어가지고 그래서 박 시장이 무슨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게 해놓고 상황과 맥락을 그렇게 삭제해놓고는 정철승 변호사 그 상황과 맥락이 어느 정도 이해되게 공개하니까 그걸 갖고 상황과 맥락을 거세시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저는 가스라이팅과 어떤 의리를 지키는 것의 그 정확한 구분선이 뭐냐면은
팩트예요, 팩트. 팩트를 얼마나 성실히 규명했느냐. 그 팩트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지. 그렇잖아요? 어? 팩트가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이 팩트가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마가 안 되는 거예요. 괴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저들은 지금 팩트를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믿으라고. 안 믿어? 2차 가해야. 이거는 파시즘이죠.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가 경계해야 될 그런, 이 괴물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성이 그 기자회견을 해봤겠습니까? 대리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 일정, 날짜 모든 거를 다 세팅을 해주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맹점이 뭐였냐면 피해자가 단 한 명이었고 주장에 의한 거였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쌍방간에 주고받은 대화, 빼박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이럴 경우에 일관된 진술, 반복적인 일관된 진술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에 대해서 쌍방간 오간 대화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복수고 여러 명인 상태에서 어떤 증거가 확실하면 그건 진행이 되기 쉬운데 한 명이고 오간대화 전체 공개가 안 되고 그리고 주장이 바뀔 경우에는 이 공론화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손병관 기자님 책에 냄새 좋아 킁킁이라고 박 시장이 했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얘기한 지점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냄새 좋아 킁킁 하면 뭐 변태야?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바로 합리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에 무슨 대화가 오갔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사고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 변태적인 성희롱을 가했다라고 그 텔레그램 대화를 기억해서 손병관 기자님이 인터뷰한 사람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변태적으로 이거는 성희롱이다라고 느끼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박 시장 건에 있어서는 가장 이 고소인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그야말로 쌍방간에 이 사실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공적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여성단체들이 박 시장한테 불리한 것만 편집을 해서 재단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지금까지요. 근데 이러한 정황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사장님께서 거의 파슈에 가깝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이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 피해자 중심주의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혹을 가해서 지지층들이 고소인을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이거를 공개해가지고 빼박으로 니네 쉴드 치지 마라. 박 시장이 잘못했다라고 자신 있게 전문을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련 변호사에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일단 이분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피해자를 더 힘들고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변호사가 맞고요. 피해자 변호인 중심주의입니다. 그렇죠. 변호인 중심주의. 그러니까 정말로 성범죄에 대한 어떤 재판에서 이 피해자가 불리했던 상황이 있었고 그걸 개선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짜로 피해자의 어떤 권리를 복원시키고 사회적인 어떤 이 성범죄의 인식을 더 개선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진짜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 사실관계 또 다 파악하지 마. 저도 이 여성단체 입장과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의심스러운 것은 제가 배웠던 페미니즘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엔 인간 해방입니다. 성차별에 의한 어떤 차별도 그리고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제가 배웠던 여성 해방으로서 그리고 인간 해방으로서의 페미니즘인데 과연 지금 오늘날 김재련 변호사가 사용하는 용어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식이 과연 정말 그런가 무고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단체 쪽에서는 무고죄가
피해자들을 겁박하는 어떤 그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고죄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지만 이제 성범죄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제 이 사회가 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서까지 그냥 무고죄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어떤 제한들이 있어야 돼요. 참, 네. 이걸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성평등이라고 한다면, 전광훈의 설교는 김재련식 페미니즘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성평등, 그리고 성범죄 반대. 그걸 누가 뭐 부인하고 반대하고 그래요? 아주 그건 지고지순하고 당연히 상식의 범주에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문제인데, 전광훈 설교가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지금 김재련식의 페미니즘, 한 사람을 잡는 이런 페미니즘은 이건 정말 개선돼야 하고요. 문제시돼야 합니다. 하여튼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팩트가 궁금해요. 팩트만 제대로 낱낱이 규명되고 2차 가해고 뭐고, 아니 2차 가해든 1차 가해든 일단 뭐가 팩트가 규명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1차 가해, 2차 가해 아니에요? 왜 그걸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사실을 좀 합시다라는 말조차도 그걸 금기시하는지, 이거는 야만이에요. 우리가 이제 야만을 극복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뭐 이 매스미디어도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졌고, 또 굉장히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 학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왜 자기가 진리를 다 독점한다고 판단하는지, 김재련식의 페미니즘은 이 여성 운동을 펼친 분들에게도 대단히 큰 해악을 끼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 앞에 놓인 여성분들을 더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김재련의 이런 식의 그 페미니즘은 앞으로 그 피해 호소를 하는 사람들을 다, 야, 저 꽃뱀 아니야? 이런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지만 김재련식의 페미니즘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이 페미라는 이 말 자체가 아주 치욕스러운 말이 되고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공론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대표적으로 스탠다드한 모델을 제시하신 분이 김재련 변호사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저 여성가족부에 있었거든, 국장으로 김재련 씨가. 예. 박근혜 정권 때. 네. 예. 그때 그 위안부 끌려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할머니들한테 그 일본하고 저 돈 받고 합의하시죠.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 김재련 씨가. 이런 사람이 무슨 여성주의를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 네. 자, 그나저나. 우리 조 목사님도 나오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주간 이슈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는데, 이제 끼어드셔도 됩니다. 예. 이거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SPC 계열의 그 빵 반죽 공장에서 23살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 대학 안 가고 빵 공장에 취업해서 나중에 빵 가게 차리는 게 이제 꿈이었던. 꿈이었는데 꿈을 빵 공장에서 앗아갔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 SPC 계열을 피해서 아르바이트 했던 게 참 다행이라서. 일부러 피하셨어요 그때? 힘들기로 소문이 났었어요. 파리바게트는 일단 시급이 적고요. 네. 물론 이제 개인 사장님들이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저시급 이상 주지 않고 최저시급 미만 줄 때도 많았고요. 제가 일할 때도 던킨 도너츠도 뭐 도너츠 나르느라 되게 힘들었고, 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푸는데 여기 다. 그렇지. 나 여기 다 팔에 다 아데나 파스를 붙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저 그렇죠. SPC 다 계열이 SPC 됐어요. 계열입니다. 그때 SPC 계열이 아니었을 때. 네. 네. 제가 파리바게트 아르바 출신입니다. 그러세요? 네. 군대 갔다 와서. 오. 힘들어요. 힘들죠. 네, 네. 저는 빵집이라 그래서 아침이 쉬울 줄 알았는데 네. 아침이 겁나 빡습니다. 그렇지. 빵 들어오고 철판 닦아야 되고. 네. 저는 이제 빵집에서 일하는데 뚜레쥬로 CJ 계열에서 일단 이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런 일이 일주일 전에 이미 사고를 예견한 손김 사고가 발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9개월 동안 37건의 산업재해가 이 작업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40%가 넘는 15건의 사고가 이것과 아주 유사한 끼임 사고였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고 방지되었어야 될 사고인데 심지어는 이 이 업체가 안전한지, 이 작업장이 안전한지를 이 조사하는 이 국가기관에서 인증 연장까지 받았던 기업이라는 거예요.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완전히 어기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동 멈춤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지, 기계에서는요. 당연하죠. 그리고 반드시 2인 1조가 2인 1조로 이 사람이 끼거나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을 때 버튼이라도 눌러주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2인 1조 수칙이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SPC 같은 큰 대기업에서. 갈수록 그 위험에 외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 죽어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 전 정권에서부터 문재인 정권 뭐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제2, 제3의 김용균 어머님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국회를 통과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렇죠. 초안에 제정된 내용들이 이렇게 조율되는 과정 중에 퇴보됐습니까? 형사처벌이 예.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대재해. 핵심이 뭐였냐면 이 기업의 사주가 이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느냐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이제 검찰의 기소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고 봐서 이제 그 지점을 수정 보완하고 그리고 또 너무 세다 이런 그 형량이 네.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조율되는 과정 중에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나는 상태로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뿐만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안전 1년의 이 안전 현장에 있는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예전부터 노동계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느꼈던 지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도 왜 자꾸 솜방망이 처벌되느냐? 결국에는 재벌 권력과 그래요. 이 검찰의 커넥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들이 이 재벌과 연계되어 있는 검찰들 그리고 저희가 소위 삼성장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들어간 법조계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 인맥들, 그 로펌들 이런 모든 일련의 이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러한 가장 이 하층부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사건이 지금까지 수없이 몇 년을 반복해서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수처를 그래서 그렇게 적극 찬성했던 것인데 이게 매번 사건이 발생해도 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또 재판이 2, 3년 또 진행되는 과정 중에 과연 이게 또 어디까지 책임 추궁이 되고 어디까지 그렇죠. 또 형사처벌에 기소가 되고 기소가 됐다 해도 또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지금 기획재정부가 말이죠. 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 기업처벌 네. 조항을 없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도대체 누구를 처벌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원청사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네. 건데 그 처벌이 빠지면 누가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법이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보고 지금 추모의 열기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 그렇죠. 피 묻은 빵 먹지 않겠다고. 그래 놓고는 또 저 윤석열은 뭐 구조적인 문제를 뭐 파악해봐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구조적인 문제 너야 너. 네가 구조적인 문제야. 이미 후보 시절에 이런 중대재해 사건 사고가 난 곳에 가서 안전관리를 잘 스스로 못했나 보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냐. 피해자가. 네. 건진 멘탈을 갖고 있는 또 사람이었기 그 때문에 가는 곳마다 또 이 법 얘기할 때 기업들이 좀 무리하게 처벌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했던 위축된다. 사람이에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SPC에 대해서 좀 응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원청, 하청 나눌 필요도 없는 게요. SPL이라는 그룹은 SPC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아이, 그래? 만약에 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간다면 이 법은 아예 폐기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매출의 80%가 발생한다고 하대요. 네. 빵집이. 네. 그러면 이제 뭐 크리스마스에는 추모를, 크리스마스에는 불매를. 심판을 해가지고 그때 안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냥 이번 사고만 문제를 일으켰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악덕 기업이었어요. 그렇지.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쟁의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노총으로 가입하라고 민주노총 탈퇴하고. 네, 탈퇴하는 걸 계속 종용했고 괴롭히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말 극악무도한 기업이냐면 사고가 일어난 자리에 있었던 그 노동자 동료가 죽은 걸 본 노동자를 바로 출근해서 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시신을 뒷정리했던. 수습했던, 네. 뿐만 아니라 그냥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천을 덮어놓고 피 묻은 자리 그 옆자리에서 다시 일을 시켰습니다. 공장을 계속 돌린 거예요. 야 이것들은 그냥 빨리 문 닫게 해야 합니다. 이런 정말. 새끼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다음에 부활시켜서 다시 매달아 죽여야 돼요. 이거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예. 서비스로 탕수육 달라고 하면 미친놈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노동자들한테 주면서 최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나는 바로 이렇게 중국집 가서 서비스로 탕수육 달라는 미친 짓이다. 근데 이런 행태가 경제 용어로 포장돼 가지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소위 먹물들이 와서 한마디씩 던지면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최저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노동자들한테 피 빨아먹듯이 이런 식으로 악덕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결국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하고 있으니 아유 재발되고 현명이 있지 필요하고요. 않구나. 저 SPC를 또 혼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해피 포인트라고 아십니까? 그렇죠. 해피 포인트 그것만 열심히 쓰면 된다고 합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고 해피 포인트로 다 결제하면은 그 SPC한테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하대요. 저 업주들 그 SPC 가맹자들도 되게 부담이 크대요. 그 해피포인트를 썼을 때. 네. 근데 아마 본사도 좀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 목사님께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분이 나서 이야기를 끝내지를 못하겠는 게 지금 이 사고 희생자 장례식장에 SPC 계열 사람들이 조문을 가면서 파리바게뜨 빵을 상자로 두고 갔어요. 조문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주라면서. 야 이거는 뭐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이거는 그 소시얼 패스인가?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설인데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단팥빵이 주로 들어있더라. 단팥빵과 크림빵인데 단팥에 팥은 귀신 애끼를 내쫓는 거 아니냐. SPC 노동자가 죽은 자리에 SPC 관계자들이 단팥빵을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빵이라는 데서 한 번 더 분노하고 단팥빵이라는 데서 한 번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와. 사이코패스 기업입니다.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하고 반드시 응징받아야 될 살 기업. 생각이 없는 새끼들이네요. 네, 진짜. 예, 그래요. 정말 참. 예, 근데 이런 일들이 노동 현장에서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고요. 우리 노동자들만 개피 보는 세상이라는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필요한 때인데 이 황금만능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가 특별히 보호돼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완전히 120시간도 가능하다. 주 120시간도 가능하다. 뭐 이딴 소리 나고 말이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소리 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럴 때 종교가 나서서 네. 응? 종교가 나서서 정말 사회의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나쁜 기업들은 혼내주고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통당한 노동자들은 정말 끌어안고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말 빈자리가 너무 크고요. 그냥 정말 뭐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하고 말이죠. 뭐 하여튼 기대할 수가 없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주 목사님하고 또 대화를 본격적으로 나눴으면 하는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의 뻥카를 한번 좀 조명해 네.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영상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이외에 종교가 더 있어요.
세계적인 종교가 제일 큰 거는 이슬람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 다 좋은 거는 교회가 생산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성의 지위도 우리나라 4,000년 동안 여성의 지위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부부간에 다니고 자동차 다니고 여성들이 마음껏 쇼핑하고, 이 교회도 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여성은 재단사가 재단도 못하게 돼. 남자 의사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택시도 못하게 돼 있다고요. 다 4명 가운데 한 남자가 천하의 거지같이 생겨도 4명 거느리는 대학을 나와도 그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일단 여성은 밖으로 못 나옵니다. 학교 못 합니다. 여성은 공부하면 안 돼요. 제3세계에서 놀랍게도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여성들을 최고 지도자로 절비하게 선출하는 곳이 놀랍게도 이슬람권입니다. 만약에 이슬람 율법이, 이슬람 문화가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정치 경제적인 진출을 율법으로 막고 있다면 미국도 아직 여성 대통령 못 나왔는데 왜 이슬람권에서 절비하게 이슬람 대통령과 총리가 선거에 의해서 절비하게 등장할까? 여러분, 이슬람은, 기독교는 들어가서 지금 몇백 년 동안 강제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든 일은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좋은 나라 만드는 일에 함께 손을 잡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같이 일에 지납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거 계속 죽이면요, 계속 죽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안 되면 테러해버리고. 800억 규제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그 말씀 인정하세요? 800억 그는 끝까지 침묵했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안 되면 테러해버리고. 지난 6월 16일 오전 명성교회 반대 세습 시위대를 향해 낫을 휘두른 명성교회 장로가 전직 국회의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명성교회에서 낫을 들고 왔습니다. 자, 넣으세요. 연행해 주세요. 자, 낫을 들고 왔습니다. 앞서 6월 7일에는 명성교회 안에서 이른이 다 된 시무장로 한 명이 후배 장로들로부터 커피 뿌린 폭행을 당해 1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안 되면 테러해버리고. 이 모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일 외딴 곳에 있는 이 외로운 고도 동쪽 끝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손흥민이도 교회가 낳은 아이고, BTS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삼성도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학이 다, 병원이 다 교회에서 세웠는데,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는요,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죄도 괜찮아요. 그것도 살아나요. 안 믿어도 예수를 저주해도 살아나요. 신약의 제일 큰 죄가 뭐냐? 성령을 거스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거스리면 그 다음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안 따라가는 거,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교회를 지키라고 총회장 쓰는 거예요. 적과 협상을 해가지고 별의별 그 나쁜 세력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진짜 이단보다 나쁘고 간첩보다 더 나쁜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총살감입니다. 그건 간첩보다 더 나쁜, 이단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참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 등록교인이 뭐 몇만이라고 그러죠? 이 명성교회를? 뭐 4, 5만 그랬던 것 같은데, 참, 4, 5만은 뻥일 것 같고, 뭐, 10,000명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수천 명이 듣는 설교회에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뻥을 치면 어떡하나. 일단 그 내용 중에서,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뒤에 예수님은 저주해도 된다. 그러나 교회를 저주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미돈 목사님. 굳이 평가의 가치가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계속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김상환 목사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추종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헛소리가 아니고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팩트 체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딱 떠올리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랬을 때 처음에 딱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 자체가 중요하고 이분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도들은 헛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감에 집중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뻥을 쳤는데 교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애초에 신도들은 헛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감에. 그 지점을 좀 봤습니다. 야, 진짜 아니 저희가 선하게 이걸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까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꿀팁으로 듣는 목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메모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신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똑똑한 교인 다니는 걸 불편하게 여깁니다. 예. 그런 점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그 지인이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없었는데 명성교회를 출석하는 아내를 만나서 매주 가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저한테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도저히 못 듣겠다. 도저히 못 듣겠다. 정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도 몇만이 아멘을 하고 있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명성교회 사건으로 계속 불화를 일으키다가 이제 그 세습 마지막 결정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온 것으로. 부인도? 네, 부인도.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쯤 보면은 이제 사파라는 걸 좀 아셔야지. 그쯤 되면 사파지, 그게. 예. 요새 정파도 문제가 많죠. 정파도 문제 많습니다. 예. 네, 목사님 2단 문제 하면 그래서 좀 유튜브에 좀 검색해보면 목사님 영상이 짧고 굵게 핵심만 설명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목사님 소속해 계신 바른미디어라는 곳이 궁금해요. 네, 그 이름이 이제 바른미디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미디어 사역한다라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뭐 이름을 바른미디어로 만들었던 건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좀 좋은 것들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저희가 하는 건 2개거든요. 예방하고 회복. 이단 문제를 계속해서 취재하고 또 글을 써보고 피해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2가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예방. 애초에 거기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얻음으로써 예방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영상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예방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회복입니다. 뭐 이제 뒤에서도 기독교 회복센터 얘기를 나누겠지만 탈퇴하신 분들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를 전혀 못했다는 불안감도 있고 내 제일 친한 친구나 내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나만 나온 거예요. 그럼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을 봤고 또 여전히 교리적 혼란들이 남아있고 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거기서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인이 되기까지. 네. 그런 사람들의 사회 복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위 2단 사이비에도 모태신앙이 있는 거죠. 네. 시간이 길어졌어요. 지난번에 한농복회 같은 경우, 한농복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학교도 못 가고, 아이고 정말 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또 그로 인해서 또 가족들이 같이 고통을 받으니까 피해자들의 회복.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방과 회복이라고 하는 2가지 키워드를 잡고 이제 이단 관련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정말 귀한 사역 하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 필요한 이 가스라이팅 시대에. 우리 목사님 내부쇼에서 많이 보셨을 거야. 네. 내부쇼가 인정한 우리나라 2단 사이비. 콤비로 자주 나오시던데. 그렇죠. 최욱이가 출연료로 효도한다고.
유언 저만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아니 또 이제 또 한 사람은 또 망가져야지. 네. 근데 정말 뭐 하여튼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조 목사님이 참 전방위로 이걸 다 파악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예.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천지가 계속 날렸잖아요. 네, 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더 당당하게 신천지가 아니요, 활개를 치고 버젓이 있어요. 그냥 조선일보에 광고 싣고 아주 완전히 양성화됐어요. 양지로 오개관계도 나왔어. 엄청 많습니다. 네, 뭐 많이 하고 이제 본인들 스스로 다시 활개를 치고 활동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건 조금 더 확인이 지금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 이만희 씨가 이제 뭐 좀 있으면 사망을 하겠죠. 그러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뚜렷한 후계 구도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후계 구도 갖고 내부에서 말들이 네. 많던데요. 그래서 유사 신천지가 나왔다면서 새천지. 새천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예. 아니 원조 신천지라고 하지. 네. 새천지가 뭐야? 새천지. 새천지가 너무 없어 보인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류들도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지파별로도 나름대로 세력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원래 김남희라고 하는 여성이 후계 구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김남희 씨가 이탈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신천지 최대 골칫거리는 후계 구도거든요. 아니 네. 김남희하고는 왜 그렇게 됐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재산 문제이지 않을까. 재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남희가 이거를 좀 이만희 죽은 다음에 이거를 좀 챙기려고. 그러니까 김남희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신천지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이탈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같이 이탈을 하기로 했는데 이탈을 안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죠. 결국 거기로 갔다는 것은 재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고 실제로 신천지에서 주요한 건물들 중에는 뭐 공동명의로 된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김남희 씨가 이탈하고 뚜렷한 후계 구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천지는 좀 혼란 속에 있다가 최근에 이건 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만 최근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 그때는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그때 이만희 씨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김남희하고 관계 좋을 때 이만희의 희와 네. 김남희의 희가 만났다. 네, 네. 희와 희가 만났다. 야, 어떻게 그래서 이걸로 엮을 수 있나? 빛과 빛의 만남은 이제 이만희의 이, 그다음에 김남희의 김. 그래서 이김. 그러니까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다. 이깁니다. 야, 그럼 우리 교회는 좋겠네. 김용민, 민 에스더, 신민정 해가지고 민의 만남, 쓰리민.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후계거든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천지가 다시 활개를 치고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천지가 오픈 포섭으로 방법을 바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오픈해서 포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함인데 내가 신천지입니다라고 밝혀주면 사실상 땡큐거든요. 내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되게 좋습니다라고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이미지를 세탁하고 동시에 이런 단체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이에요. 내부 신도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오픈해서 하는 것 자체 뭐 포섭 방법을 바꿨다까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다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 정리가 됐구나. 그리고 활개를 치겠구나.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더 위장해서 교묘하게 예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 자체를 바꾼 건 아니에요. 네, 전혀. 네, 전혀. 야, 후계고도 재밌겠네. 저 똑도 지금 찢어졌어요. 그 만민중앙교회. 네. 만민중앙교회 예전에 그 대마시안 구로동에 그 바로 옆에 만민중앙교회가 있는데 지금 재개발 들어갔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만민중앙교회 앞에 가서 제가 배꼽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왜냐? 그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옛날에 그 성락교회도 신천지 출입. 아, 그래요? 야, 이거 통일교가 가장 혈안이 되어서 씹는 쪽이 신천지라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대단합니다. 예. 신천지가 제일 영향력이 크군요. 물구를 가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신도들이 소위 말해 잡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려움. 그래서 여기저기 막 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구원받는 사람 숫자를 정해놨잖아요. 14만 4천 명. 그렇죠. 굉장히 희소해요. 근데 이건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이 넘어가고 그럼 심리학에서 희소한 모델을 세웠다고 할 때 희소한 모델은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착을 불러오는 거죠. 네.
그럼 동시에 내가 저거 증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신천지 같은 단체는 절대로 신도들에게 너가 이제 택함 받았다라고 영원한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또 구원에서 끊어져 영생에서 탈락해.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명 네. 포선 못하면 110만 원씩 벌금을 내게 했거든요. 1년에 한 명 포선 못하면 110만 원 벌금 내게 하고 정신교육 시키고 너 그렇게 하다가 가족까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려움을 유발해 주는 거죠. 아니 그따위 것들을 왜 믿어?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벌금을 왜 내 벌금을?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신천지세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신학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 신학교에 처음 가서 이제 겉멋이 들어서 엄마 내 신앙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아라. 이거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고민하고 찾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신천지에 들어간 걸 알고 온 가족이 발칵 뒤집어서 엄마 이러면 안 된다. 내 신앙을 터치하지 말아라. 너도 신학교 1학년 때 그러지 않았느냐. 예. 나는 내 신앙을 내가 세우겠다. 미러링을 하셨구나. 미러링. 그 자리에서 아무도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어머니와 관계는 뭐 그냥 예전처럼 지내지만 도대체 결혼을 하고 나서 어머님이 어디 사시는지 친정집에 못 놀러 오게 계속 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다리 정도 건너면은 혹시 또 몰라요? 또 내 근처에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단 사이비와 이른바 정통의 그 분기점에 뭐가 있냐면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죠. 네. 가족을 홀대해도 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탈해도 된다. 종교가 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이단 사입이에요. 정통교단의 교회도 이단 사입이야.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신천지의 그 자꾸 빠지게 되는 이유가 목사님한테 애매한 것들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성경에서 뭐 그래서 뭐 여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제 목사님이 뭐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 목사님은 이 말하고 저 목사님은 저 말하고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저기 지옥에 간 건가요?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목사님은 저 말하고.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명확하고 깔끔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그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탈퇴자들한테 그 안에서 궁금했던 지점들이 뭐냐 성경에 대해서 그걸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따로, 신천지 따로, 뭐 제임스 따로 조금씩 다른데. 다른 미디어에서. 네, 조금씩 다른데. 근데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 방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한테 대답할 때 그런 대답들이 사실은 황당한데 궁금한 것을 해소해줬다. 이게 더 큰 거예요. 명쾌하다. 예,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맞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명쾌하게 받았더라. 지금까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었는데 그 명쾌함 자체에 매료가 된 거거든요. 그걸 또 얘기해 줄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자신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탈퇴자들하고 공부할 때 힘든 지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진리는 한 가지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 명쾌함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방송국에 뭐 지금은 뭐 옛날 얘기가 됐지만은 80년대, 70년대에는 이런 분이 있었대요. 방송국마다 공무원인데 정말 그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방송국에 계속 아나운서실로 전화하는 거야. 3시 뉴스 누가 어떤 아나운서 가셨습니까? 4시에 어떤 아나운서 가셨습니까? 평소엔 자기가 메모하다가 많이 놓치면은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시 반부터 시작했던 스포츠 중계 캐스터가 누구였습니까? 이런 걸 계속 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다 알려줬는데 자꾸 전화가 오고 너무 이게 집착이 심하니까 타 방송도 그렇고 A 방송사도 그렇고 B 방송사도 그렇고 그 양반이 유명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변상욱 기자님이 전화가 왔을 때 A 아나운서인가 B 아나운서인가 그러면 그 양반이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야.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야 그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그 네네. 명확해야 돼. 네. 하나로 딱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이걸 뭐 편집증이라고 하나?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는 거죠. 네. 교회가 성경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해석상의 차이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답이 하나야. 네, 이렇게. 답이 하나. 근데 교회에서 꾸준하게 성경을 배워오면서 성경을 역사적으로도 보고 신학적으로도 보고 전통 관점에서도 보고 이런 훈련들을 전혀 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명쾌함에 좀 취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간 사람의 모든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교회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족 중에 일원이 또 지인 중에 네. 이런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네네.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돕거나 다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네. 묘한이 없어요. 사실 매뉴얼이 있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몇 가지는 있어요. 제일 먼저 제가 뭘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어느 단체에 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가가지고 검진하면서 어디 아픈지가 확인이 돼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들어가는 과정은 비슷한데 들어가서는 배우는 거나 그 단체의 생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분이 신천지에 갔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갔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갔는지 확인을 해라. 근데 이 단체가 확인이 안 되면 사실상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어느 단체에 갔는지 확인을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내 아이가 갔다라고 했을 때 화부터 내고 감정적으로 돼요. 아유,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잡아다가 갑자기 병원에 데려가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때리는 경우도 있고, 예, 욕하는 감금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사람은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좋은 말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미 거기에 깊숙하게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대부분 가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잘해주고 이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욕하면서 나를 강제적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애니까 내가 이야기했을 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해서 부모를 고소하거나 혹은 집을 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초동 대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는 장기 싸움을 염두를 해야 된다. 단기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중독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중독은 평생을 걸쳐서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평생을 거쳐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복자들을 가만히 봤을 때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동시에 가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교리적으로 싸우고 논쟁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질문. 그러니까 스스로 가족들이 그런 교리들이나 이런 환경들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 가족을 빼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단 사입의 교리가 무슨 뭐 구체적으로 내가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심오한 내용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좀 공부한 다음에 분명히 헛소리들이 있고 잘못된 지점들이 있고 반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네. 네. 전광훈이가 그래서 왜 인기가 있나 봤더니 뭐 우리가 들었을 때 개소리인데 헛소리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유는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네, 얘기하니까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베스트 제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가 신천지로 몰래 침투해서 성경 공부 시켜줬는데 수업 받았던 집사가 엄청 명쾌하다고 감탄한 기억이 있네요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요. 그 명쾌하다. 명쾌한 거. 이게 좀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는 확신의 그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가스라이팅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이 사회에 병든 단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정명석, 네. JMS JMS. 정명석이 예. 다시 구속이 됐어요. 네, 다시 구속이 됐죠. JMS를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JMS의 그 거의 그 소송을 제가 알기로는 10여 개 이상 네, 당하지 정명석이랑 JMS랑 소송. JMS. 예. JMS라는 단체 그리고 또 정명석의 어떤 범죄 행위들 네네. JMS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정명석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저스 지저스. 모닝스타. 저는 뭐 저리 가라 망할. 저리 가라 망할. 제가 볼 때는 정명석의 JMS인데 네.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게 그렇죠. 지어스 모닝스타 뭐 네. 이렇게 네. 부르는데 새벽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제 정명석 하면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범죄 행각으로 제일 많이 기억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 문제를 대할 때 좀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공식 명칭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 위장을 많이 쓰지만 이런 단체들은 우리가 흔히 입에 붙어서 JMS 이렇게 부르는 것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칭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어떤 단체명을 썼을 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JMS 같은 경우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그렇지. 하는 공식 명칭을 아이고 사용합니다. 이름 좋네. 기독교 너무 복음 의외스러워. 선교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면 사실 JMS라고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어떤 단체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요즘엔 섭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예. 그래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명석 씨를 메시아로 믿는. 근데 여기는 초창기부터 설립된 1980년대 초창기부터 성추문이 끊임없이 벌어지던 것.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여성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를 많이 했어요. 예. 금액을 주면서 이제 합의를 많이 돈으로? 하고. 네. 사실 여성들이 지금도 사실 성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여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뭘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싸워야 될 대상이 거대 사회비용기 집단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범죄들이 수면 아래 놓였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그 용기를 낸 그런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제 법정 구속까지 2008년도에 구속이 됐었죠. 90년대에는 그 저 JMS하고 이렇게 JMS 신도였던 검사도 있었어요. 그 검사가 뒷배를 봐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육사 출신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법조계 쪽하고도 끈이 좀 많이 있고. 야, 참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진짜? 그래서 하여튼 2008년도에 구속당해서 2018년도에 출소를 하게 됐고요. 출소한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나는 그 사이에 당연히 성범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지만 근데 이제 또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낸 거죠. 사실 피해자는 많았어요. 많았는데 대부분 합의를 하거나 나서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그 여성이 용기를 내므로 인해서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용기를 내면 또 나도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지금 폭로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너무 해서 다시- 궁금한 게 네. 그 여성분은 예기치 못한 성폭행을 당한 분들이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재록 판결문에 제가 기억할 때 이재록 판결문으로 기억하는데 종교적 한거 불능 상태. 그루밍. 네, 그루밍.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생님을 믿고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상행 등을 할 때 과연 20대 초반 여성이 그때 완강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인데 맞아요. 저는 이제 종교적 한거 불능 상태라고 하는 게 지금 법률적으로 정립되는 과도기적 상태라고 보는 거죠. 향후 앞으로 3년, 5년 유사한 사태들이 벌어지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용어가 우리 사회에 좀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저 JMS의 그 정명석이가 네네. 그 신자들 여성 신자들의 이제 뭐 수영복 차림 뭐 이런 네, 그 네. 그림들도 그 받은 걸로 프로필 미성년자까지 받았어요. 미성년자까지. 네네네. 야, 아니 그러면은 그 여성분들한테 네. 그 무슨 용도로 쓸 것이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촬영을 했는지. 그 정명석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프로필 넘어서서 여성 신도들이 스스로 나체 상태로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런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종교적 한거 불능 상태? 그러니까 종교적 한거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내가 그 상태에서 외압에 의해서 한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거의 좀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것이 마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여요. 그 영상 자체가. 근데 그게 자발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긴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정명석을 메시아여 선생님이요 온전한 신랑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니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신천지에서 여성 신도들이 남성들에게 자신의 성을 제공하면서 포섭한 사례들이 있어요. 아 진짜? 네네. 와. 근데 그랬을 때 신천지 수뇌부가 과연 그 여성들에게 가셔서 지금부터 성을 제공해서 포섭을 하십시오라고 시켰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려움. 내가 14만 4천 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포섭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구원 못 받는데 벌금 내는데 이 두려움이 나를 계속해서 뒤로 밀다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탈 행동을 한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네. 할당 목표를 채워야 되니까. 네, 채워야 되니까 내가 완전히 그 뒤로 밀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하냐면 의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중독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황을 합리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못 끊는 이유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술을 깨고 난 이후에 내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으니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판단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게 합리화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두려우니까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이고 JMS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치 이건 누가 봐도 외부에서 강압에 의한 건데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강압인데 행동을 가만히 보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루밍 성폭행 피해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구조가 좀 작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법적 증거로 제출되면 절대 그 범죄로 네. 성사가 되지 않지 않나요? 성사되기 힘든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또 뭐 본인이 또 고소를 했냐 안 했냐 그게 또 따져봐야 될 시기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여전히 남아서 뭐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법리적으로 선을 이렇게 두 자르듯이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 이런 세력들과 싸우시면서 목사님도 되게 공격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JMS에서 악평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악평자? 네, 거긴 악평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악마를? 그러니까 그죠. 계속해서 외부에서 자기들 비판하는 사람들을 악평자로 규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악평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탈퇴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육을 한대요, 저에 대해서. 아니 나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리스트에 올라가주는 게 좋아요. 네. 예. 아마 저기 큰 교단 목사님들 리스트에는 적혀 계실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이런데. 네. 예. 그 JMS뿐만 아니라 네. 이 이단 사이비들한테 그러니까 멀쩡한 분들이 네. 그리고 저렇게 그 괜찮은 분이 왜라고 네. 하는 분들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다 네. 낚일 수 있다라는 건데. 아니 네. 또 난 지식인 중에도 그렇죠.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그 지식인마저도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를 봐가지고 왜 그러지? 네.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이단 사이비를 떠나서 종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거기 넘어가서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대학가 유튜브 뭐 요새 뭐 네네. 조금만 보면 이상한 데가 많은데 이렇게 그렇죠. 침투를 아주 우리 일상 생활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이걸 좀 예방하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제가 낚이지 않을 수 그래서 있겠어요? 사이비 종교를 비유할 때 항상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해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1년 한 해에 발생하는 피해액이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7,700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증가해요. 줄지가 않아요. 2,000억대, 4,000억대, 5,000억대, 7,000억대, 7,700억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했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다 구별해서 그 통계를 다 내요. 20대 피해자, 60대 피해자 누가 많을 것 같으세요? 60대가 많을 것 같았었는데. 그쵸.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20대가 정보력도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유사해요. 거의 20대, 60대. 20대도 네, 똑같이. 그러니까 40, 50대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제일 많고 20대나 60대나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저는 한 가지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경각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이유가 뭘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교리가 너무 황당해요. 성범죄를 저지른 정명석을 구원자로 믿는 집단 이 한마디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혀 거죠. 해당 나는 해당 사항 없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집단입니다라고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대학을 갔는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3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 넘어갈 때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동아리 활동 다시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하게 될 텐데 내가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동아리 들어갔어요. 축구 대회도 나가고 다 같이 해요. 근데 자기 빼고 원래 다 JMS 신동 거예요. 위장 동아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냥 지뢰를 밟은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나는 평범하게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지뢰가 심겨 있어서 나도 모르게 지뢰를 밟은 거죠. 거기가 위장 동아리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르고 나는 댄스를 되게 좋아해. 댄스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 자기 빼고 다 신천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배, 좋은 후배 그런데 얘가 아직까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교회도 못 정했고 그리고 또
가정 간에 어떤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그럼 이 동아리 선배들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모임 한번 가볼래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첫 발을 들이게 되는 관문은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 교리가 황당하다 보니까 그 교리를 생각했을 때 나는 저거 안 믿어 라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낚일 수 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신천지 같은 경우에 교회에 들어올 때 추수꾼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네. 교회에 들어와서 뭐 했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갔어요. 옆에서. 그 나중에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한 번도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 없는 기도 제목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낚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 그리고 영적인 분이다. 어디에 누가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지 와서 갑자기 여성 청년들이 막 갑자기 넘어지는 척하면서 막 남자애들은 안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만 가지 방법들이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매뉴얼에 보면 신천지 청년이 갑자기 계단에 있는 곳에 남성 청년 내가 포서발 대상자가 오면 다리를 삐끗하는 척 하면서 안겨버려요. 그럼 이 남자 청년은 막 갑자기 순간 당황하고 좋아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썸을 탁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혹시 너무 감사한데 혹시 어디 사시냐 나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냐? 그럼 이 남자애는 드디어 내 인생에 봄날이 오냐? 봄날은 개풀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까지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교리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다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이사를 가서 아이를 키우느라 잠깐 한 1년 정도 일을 쉬었었는데 정말 아이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살다 보면 힘들어. 옆집 사신 아주머니가 베풀어 주시는 친절이 그렇게 고마워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뭐 먹으러 놀러 와라. 네. 이렇게 하면서 어디 한번 가보지 않을래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조금 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을 그었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 수법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 집. 네. 하나님의 교회. 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 집에 막 3명, 4명 찾아가서 한 명은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말동무 해주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2018년 기점 저희 기관의 하나님의 교회 관련 상담은 거의 100%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이었습니다. 그걸 또 노리는구나. 그러니까 포섭 방법 자체가 너무 교묘하게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럼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단들이 A, B, C급으로 나눈단 말이죠. C급은 잘 안 되는 애들. 그럼 A급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좀 편해요.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 이게 A급입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해서 아까 우리 그 기업 얘기도 했지만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가 뭔가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갔다라기보다는 그 간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뭐 심장병 발병률이 낮으면 그 사회 구조가 어떻길래 이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가? 즉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 조사해보고 하는 것이 사회역학인데 사이비 종교도 좀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네네. 이 사회 속에서 자기 효능감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신천지 안에서 계급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올라가죠. 자기 효능감을 네.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수한 집단의 선민으로 들어가는 그 욕망이 딱 건드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예로 그 청년부에 있던 좀 소외당한 친구가 네.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는 한두 명 왔는데 신천지에서는 꽃다발하고 이런 그죠, 선물 바리바리 그런 싸가지고 거예요. 왔다. 그래서 목사님 내 이단이라도 이런 식으로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은 이분들밖에 없다. 그래서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기관에 신천지 관련 상담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유례없는 전염병, 그 다음에 각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기후위기. 그럼 이 상황에서 제일 유행했던 불건전한 가르침은 뭘까? 라고 했을 때 거의 코로나 기간 제일 많은 압도적인 상담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네, 예. 불건전한 종말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의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그 위치에 있었던 거.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네가 사이비 종교를 선택한 건 잘못이야. 이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과 정죄 이전에 당신은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환경인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환경은 어떤가,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교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이비들이 낚는 여러 가지 그 스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시한부 종말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시한부 종말론. 예. 아직도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종말론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 일단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날짜가 지나가면 네. 연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타격을 입죠. 교리를 전반을 수정해야 되는. 한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번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연기하셨다. 마치 요나를 회개할 기회를 그렇지. 심판을 미뤘다. 그게 두 번까지는 돼요. 자꾸 미뤄지면 짜증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1988년, 99년, 2012년 세 번 종말을 주장하고 아이고. 더 이상 종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날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종말론 트렌드가 날짜를 정한 종말론보다는 어떤 조건을 채워야 된다라는 종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하기 힘든 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최대 이만희 씨가 머리 아팠을 게 아마 12만 정도 됐을 때일 것 같아요. 네. 신천지 14만 4천 채워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지도 이만큼 커질 줄 몰랐겠지. 그렇지. 예. 12만 되니까 야 이거 교리 어떻게 바꾸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조건이나 시한부 종말 이거보다는 지금 최대 트렌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도피처로 삼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백신 음모론들을 주장한다던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종말을 빙자해서 공포심을 심어줘서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고 자신들에게 완전히 맹종하게 만드는 그렇지. 그래서 시기를 정해놨다기보다는 일상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조금 많이 변화가 되는 예전에 어떤 상황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은 본인도 계속 틀리니까 네네. 99년에 이제 지구 종말 온다고 했는데 뭐 전혀 이 사실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투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평화나무에도 이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예. 최근에 그 박모 씨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명 이름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네네. 실명을 까면 또 혹시라도 명예훼손을 또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줘야 되니까 예. 들어와야 예. 되는데. 네. 아니 자꾸만 뭐 한국에서 뭐 전쟁을 한다는데 네네. 뭐 백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 관련 피의자들이 갑자기 추석을 앞두고 해외로 증발해 버리고요. 자꾸만 이렇게 해외로 나가게 만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딱 그 프레임으로 똑같이 똑같은 레파토리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이미 근데 뭐 실명이 다른 곳에서 많이 공개가 됐는데 얘기를 하지 말고 모시로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네. 네. 혹시 근데 그 2005년에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확정된 심판이 있음을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2005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다라고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아주 했는데 유명합니다. 네. 예,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옵니다. 2005년 네. 박 씨 한번 검색해 네, 보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왕국의 역습이라는 유튜브 예.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네. 왕국의 역습이라는 유튜브 채널 보시면 되는데 굳이 보시지는 마세요. 굳이 괜히 보셨다가 아마 안 봐도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했을 것 같아. 네. 느낌에. 예.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6.25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신사참배 때문에 일어났대요. 그래요? 네,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네, 심판으로. 그래서 현대판 신사참배가 일어났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그때 예전에 WCC 개최한 거. 이걸 현대판 신사참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 환란이 올 거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사실 논리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탈한국을 종용을 합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 정권에서 상당히 먹히겠는데요. 재앙이 내리고 있다. 네. 좀 혹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나마, 뭐 저희한테 오신 분들 중에 뭐 태국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해외 지금 이제 제가 다 공개를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제보들과 자료들 조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농장이라든가 김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이제 해외로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이 파괴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백신을 짐승의 표,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백신 맞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한국의 환란과 재앙이 임하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도 그렇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네. 갑자기 짐 싸들고 해외로 내 가족이 가버렸다.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자녀가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연락들이 급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내 가족이 해외로 나간다. 예. 뭐 한국에 종말이 임한다라고 하는 제보가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가는 거는 네. 출국하는 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하는 거 네, 아니에요? 피하는 거죠. 뭐 네. 한농복고회나 어떤 그 수리남에 나오는 그런 종교처럼 네. 결국에는 그 아니 자기들만의 예를 들면 좀 뭐 어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그 약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옆에서 돕는 게 그리스도인의 책무 아닌가요? 왜 그렇죠. 도망가? 자기만 안전하려고? 공포심에 포섭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공포심이 제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종말론. 그러니까 불건전한 종말론을 파악하시는 방법 중에 제일 큰 가이드라인이 이건 거예요. 종말을 빙자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다양한 상징 사건 비유,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것을 지나치게 현 시대에 때려 맞춰서 해석하는 거.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저 요한계시록이 실상은 이렇죠. 그 이제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쓴 거라고 하는데 이 당시는 기독교가 워낙 그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 뭐 네로 황제를 언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다 그냥 그 상징어로 그것도 그 은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비유를 해서 그렇게 썼는데 그게 그로부터 한 2020년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거는 이거였다 저거는 저거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것도 불근용은 공산주의라고 그러는데 한 1700년 뒤에 나오는 그 공산주의를 예견했다 요한계시록에서. 야 이거야말로 좀 사짜 필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석하거든요. 신천지도 실상교리, 환상교리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고 썼고 요한은 그 환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그 실상이 이만희를 통해서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역사적 기록교로 보지 않아요. 그게 되게 웃긴 거죠. 지금 뭐 터키 가고 소아시아만 가더라도 그런 쭉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1세기 독자들에게 주어졌던 편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근데 이게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데 있어서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체적이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판단을 주체적이지 못하는 그걸 느낀 거냐면 우리가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쓰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쓸 때 이 두 가지는 좀 구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루밍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법정신의학자 마이클 웰러라는 사람이 그루밍 성범죄 6단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뭐냐 인격적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고 신뢰를 얻고 그렇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벌어지다가 성관계까지 가게 되고 회유하고 협박하게 되는 건데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지점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루밍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는 조금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스라이팅은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또 동시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보게 되다 보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특별히 이런 불건전한 종말론 그리고 한국을 떠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 지점이에요. 분별이란 말을 많이 네, 쓰더라고요.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주체적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걸 전해주는 저 사람은 확신감을 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통해서도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신앙의 어떤 길을 걸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잘 안 낚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그거 하자고 종교개혁한 건데 그렇지. 예,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자기 해석으로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불건전한 종말론이 나왔어. 사람들이 낚였어. 이렇게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 이런 가스라이팅 또 그루밍 네. 그리고 이단 사이비 문제들을 예방하고 돕기 위해서 네네.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개설했다고 해요. 네. 우선 언제
예. 이루어지죠? 예, 우리 저 조미돈 목사님께서도 함께 강좌에 참여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그 나눔 교회에서 1시부터 6시까지 이 정혜민 목사님, 박성철 목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조미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저희가 스타트는 다음 주 화요일 10월 25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 종교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 또는 이거에 대한 관심과 예방을 어떤 방식으로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목사님도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목회자분들, 피해자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모든 교인분들께서 제가 무료로 개설한 강좌라 누구나 부담 없이 편히 오셔서 이 강좌에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1시부터 5시까지는 각 강사진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응답 시간까지 저희가 갔는데 사전에 또 질문지를 미리 나눠드립니다.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또 강좌가 끝나고 각 이 사역자분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신청하시고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이게 뭐 특정한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전광훈에게 빠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이에요. 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빠질 일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빈도로 보면 어머니가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코로나 한창일 때는 그냥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합숙하고 말이죠. 코로나 걸렸는데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 결국 아들이 그냥 끝내 설득해서 병원 가서 봤더니 확진이 된 거야. 그 과정에서 아들도 확진이 되고.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어머니가 정광훈 교회 간 거. 자기 명의로 이제 휴대폰을 개통해서 어머니 드렸는데 봤더니 동선이 그렇게 돼서 찾아낸 거지. 이거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중독, 가스라이팅 당했다. 우리 목사가 정통교회든 이단 사입이든 이거 치유가 필요하니까요. 저희 평화나무에서 만든 그 기독교 회복센터의 강의 여러분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를 반듯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평화나무가 하는 일이 뭐 기독교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종교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이 대사회적인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개소되고 저희 반복적으로 오는 도와달라는 문의 상담 전화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들이 정광훈 집회를 가서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정광훈 교회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 도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비기독교인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시기를 당신은 그 많은 교회는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필 정광훈 교회냐?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하고 뭐 빤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하면서 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이 기독교인들은 전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교회를 나가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교회는 안 나가고 정광훈 교회만 가야 꼭 거기를 고집해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딴 교회 가면은 나가겠다는데 정광훈 교회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외에는 거의 진리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가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정광훈이가 그렇게 또 세뇌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도움 요청도 저희가 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분들, 그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잘해 주셔서 좀 도움을 받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회복이라고 하니까 뭐 피해 당하신 분들, 탈퇴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방 회복. 그래서 예방적 차원으로도 오셔서 좀 들으시면 기존의 교회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한번 추천을. 온 국민이 가스라이팅 안 당하면은 뭐 이런 웃기는 세상이
왔겠습니까? 예, 뭐 어딘가에 또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된 국민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더기로 또 엉뚱한 사람한테 표가 가고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예, 그래서 모든 국민이 주체적 사고를 하는 자존감을 갖는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 평온하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오늘 조미대 목사님 모시고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팅과 종교 중독, 그루밍 이야기까지 다 해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도 언제든지 낚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용민 사장님, 네. 그리고 김디모대 목사님, 그리고 조미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